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시즌2 김혜선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부터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7월 8일 월요일장 함께해 주실 멘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나무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나무누 멘토의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공지사항이 있죠. 대박플러스 시즌2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증권란을 누르신 후에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역시 궁금증을 적어주시면요. 전문가님의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있네요.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출연하시는 전문가 5분의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 올려놔 있으니까요. 주식 공부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무누 멘토의 알찬 강의와 유망한 종목까지 들어보는 대박플러스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6포인트 하락하면서 181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주식을 내던지면서요. 오늘 IT주가 동반 하락해서 네, 굉장히 코스피 지수에 부담감을 안겨줬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청이는 이유는 외국인의 농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키워드까지 함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오늘 시장도 여러분도 좀 많이 힘드셨죠.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그리고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렸었는데요.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때론 이러한 지루한 장세가 한번 좀 나와주고요. 급락이 나와줘야지 시장은 깨끗해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장하는 장에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손실을 봤다면 더 많이 벌면 됩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네. 자신감부터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안 좋고요. 기분 안 좋을 때요. 점심 식사든 저녁 식사든요. 맛있게 드세요. 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계속 마음을 좀 추스리고 여유가 있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주식 투자 오래 할 수 있고 즐기는 투자 그 속에서 우리는 멘탈로 흔들리지 않는다. 즉 심리적으로 말려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투자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충분히 수익 올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16포인트 빠졌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좀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어떤 내림세가 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차트를 잠시 볼 수 있으면 우선 중국 시장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위지수가요, 이미 작년 12월 달에 위치한 포인트가 1950포인트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1950포인트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 지난 2주 전에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굉장히 좀 큰 지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1950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깨어지지 않는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증시가 떨어지는 부분은요, 신정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의 경기가 지금 경착륙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새로운 정책들을 내지 않느냐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어진다면 단순히 금융시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국인들 신뢰가 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제일 먼저 이렇게 짧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 위기가 없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오늘 장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오늘 약 한 1900계약 정도 순매수가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현물에서는요, 1894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가 어떤 타이밍이냐? 지난주에 이미 뱅가드의 매도 물량이 청산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외국인들은, 자, 뱅가드가 매주 4천원씩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하방으로 계속 투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갔지만은 이제는요,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적으로 계속 매도 방향으로 만들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절대 하방으로 계속 찍어 누르는 그런 흐름들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매도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짚어본다면은요, 외국인들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인데요, 외국인들이 얼마를 지금 팔았냐면 1월 1일부터 10조가량을 팔았습니다. 10조가량. 총 10조가량을 팔았는데, 그러면 이번 뱅가드 매도 청산 물량이 금액이 얼마냐? 9조 4천억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신흥시장에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또는 다른 선진국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뱅가드를 제외하고 판 매도 물량은요, 채 1조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때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뱅가드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 투기적인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을 가지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움직인 것 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장세의 펀더멘탈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시장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역시 외국인들이 아까 분명히 1800억 이상의 순매도를 쳤는데 이 매도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전부 다 IT에만 존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일정한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할 수는 이제는 없는 단계다. 즉 몇 종목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매도는 나올 수 있어도 우리나라 지수를 통째로 끄집어내릴 수는 없는 단계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기관들이 이 삼성전자의 손절 물량이 나왔고요. 그럼 이참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시켜서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했을 때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가격을 밀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아니겠나. 네. 동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까지도 전기전자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전기전자 쪽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매도했냐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LG그룹 쪽,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으로는 매도가 나왔어요. 그쪽으로는 매도가 나왔지만 정작 삼성 SDI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는요,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매도는 할 수가 없다. 종목별로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도 시장에 대한 매도는 끝났다. 따라서 이 지수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잘 밀리지 않는다. 밀려도 제가 말씀해드렸죠. 몇 포인트에 반드시 사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올 한 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포인트요? 1780. 지난주에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우리나라의 주가 순자산 배율이 1인 지점이다. 그래서 1780포인트가 들어오면 몸으로 받자, 몸으로.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왔지만 SK하이닉스는 샀고요. 오늘 또 시장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바로 조선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신클락슨 조선가가 클락슨 신조선가 새로이 배를 막 건조하는 데 드는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수주와 발주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3%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시장하고 따로 간다. 즉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면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종목별로 접근을 잘 한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률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으로는요. 외국인도 살 뿐만 아니라 탄력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인데요.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시장 충격이 들어왔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시장 충격이 들어왔으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어닝 시즌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시장 충격이 들어왔지만 따지고 보면 이 시장 충격의 어떤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장 만등을 많이 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2, 4분기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반등의 강도가 극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2,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일정 부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 위주로 전부 다 합치자. 예, 합쳐가지고 10종목에 있던 종목을 5종목으로, 20종목에 있던 종목을 10종목으로 이렇게 합쳐서 철저히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 분위기는요, 아직도 좀 깨어진 부분이 있지만은요, 향후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 역시 계속해서 상승 가능이 한데, 외국인과 수급의 현재 상황이 좋으니까요, 대신에 코스닥 종목도요, 이번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잣대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요, 급락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종목별 대응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무는 멘토님과 함께 마감 시황 그리고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저희 지난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현대 홈쇼핑 AS도 해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매수 추천해 드렸던 현대 홈쇼핑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따로 논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저평가 종목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본다면 지금 CJ 오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다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간에 이제 현대 홈쇼핑이 가장 이제 주가를 재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매수 추천해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잘 버텨왔습니다. 네. 2%권 상승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첫째, 계속해서 수급이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또한 매도 부분을 지금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향후 기대에 대한 주가가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옵션픽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예,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현 가격대 아직도 신규 매수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가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데요. 네. 일단 1차 목표치는요, 이 추세의 밴드의 상단으로 볼 수 있는 17만 한 5천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면 한 17만 5천 원 정도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그 정도를 목표가로 할 것이고요. 손절가는 이 추세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가격이라면 손절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한 14만 원 정도에 도래한다면 손절을 고려하시되 이 박스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나무는 멘토님께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관심 종목이었죠. 현대 홈쇼핑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 시작해봐야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나무누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나무는 멘토님의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또 멘토님의 강의가 끝나고 관심 종목 한 가지를 더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멘토님? 네.
오늘의 강의는요, 지난주 한 2주간에 걸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이제 네.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네. 오늘은 가장 또 민감한 부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뤘었냐면 금리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환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로서 다 끝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주도 또 연결이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상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환율이 어떻게 생겨먹는 건지, 그리고 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 번은요, 좀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드러나야지만요, 뉴스가 나오고, 또는 뭐 신문을 봐도요, 이런 내용이 자깃게 돼요. 아니면 그냥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로만 바뀌어 나가고 나의 종목을 본질적인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데 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요. 그 부분에는요, 이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 아주 좋아할 만한 종목을 한 종목 살짝 넣어놨습니다. 예, 덩치가 좀 큰 종목이에요. 덩치가 크다기보다는요, 상당히 좀 고가 종목이죠.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싫어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또 신규 추천 종목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송 이때까지 못 보신 분들은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나무의 돌직구 분석법, 센TV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차곡차곡 지금 동영상에 쌓여 있거든요. 그 처음부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되면은요, 한 번 더 보면 되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요, 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계속해서 저의 강의를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외환 시장 하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입니다. 그죠? 가장 큰 금융시장이다. 근데 외환 시장은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우리가 다 참여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외환 시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라, 자, 일종의 딜러들 간에, 딜러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자, 은행 같은 대규모 딜러를 이야기합니다. 딜러들 간에 장외 거래다. 장외 거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 우리 같이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HTS로 막 이렇게 실시간 가격을 보면서 매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메신저로 해요. 예, 거의 메신저, 채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딜을 하는 일종의 장외 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뭐 세계 시장이다 보니까 24시간 풀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외환 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외환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화의 가치, 원화와 달러, 그죠? 이 돈을 바꾸는 시장이거든요. 요거를 달러로 바꾼다든지, 또는 엔화로 바꾼다든지, 또는 유로화로 바꾼다든지, 그죠? 프랑으로 바꾼다든지, 이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한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환 시장에 이제 환율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환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는 고정 환율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뭐 8.5위안이다. 이렇게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또는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가지고요. 외환이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어느 시점 되면 좀 바꿔주고,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고정환율 제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환율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변동환율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완전한 시장의 변동환율 제도는 아니었어요. 일정 부분 이 정부가 관리하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언제요? 1997년 우리가 무슨 위기를 맞게 됩니까? IMF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 압력이 외압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도 완전한 자유 변동환율 시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2,000 몇백 원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런 때가 있었다. 그럼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정 부분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고정환율 제도인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약간의 변동성을 이제 가미시켜 놓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튼 아직까지 중국은 원칙적으로는요, 이 고정환율 제도에 속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계속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튼 환율이 고정되면은요,
자기들이 유리한 환율로만 계속해서 쌓을 수가 있죠. 국제적으로 자기네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수출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이라든지 투자가 촉진된다. 이 중국의 경우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대신에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 철저히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이 고정환율 제도가 분명히 굉장히 좋다. 그래서 초성장 구간이 이런 고정환율 제도 시장에서 초성장을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유지하려고 하는 환율의 어떤 밴드와 실제 국가 내의 상황이 달라질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상당히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게 될 때는 정책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환율 정책과 그리고 국내 자국의 어떤 시장의 어떤 정책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반대되는 부분이 역시 이제 변동환율 제도가 되겠습니다. 변동환율 제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 달러를 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 한국이 달러가 계속 많아지면 달러가 흔해지죠. 흔해지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뭐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돈이 더 강세가 되잖아요. 그럼 수출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변동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흑자가 났는데 계속 흑자로 갈 수가 없어요. 중국처럼 무진장 흑자가 갈 수가 없고, 흑자가 일정 부분 되면 이 외환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시 흑자 폭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기의 방향과 수출입의 방향과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분명히 신축적인 정책의 수단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이 변동환율 제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인 변동환율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철저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 변동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 이런 돈들이 들어온다. 예. 시장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 누군가가 사면 올라가고 누군가 팔면 떨어지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돼? 조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mon이라고 불리우는 이 투기적 자본들이 들어와서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점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고정환율 제도와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적 변동환율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우리가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 아직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든가 강연을 해보면은요, 환율이 올라가 떨어져 이게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 많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을 표시할 때 1달러에, 자, 1달러에 얼마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1달러에 1200원이면 1200원이다. 이렇게. 1000원이면 10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죠. 1달러당 얼마냐. 요걸 갖다가 우리는 직접 표시법이라고 그래요. 1달러당 얼마. 예, 그리고 또 표현하는 게 100엔당 얼마냐. 뭐, 1200원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바로, 직접 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에 대해서 한 단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 얼마냐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다 사용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달러당 얼마냐, 1달러당 몇 위안, 1달러당 몇 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반대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 반대로 사용하는 나라들을 우리는 이제 간접 표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나라 돈에다가 기준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원이 0.001달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간접 표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통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통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 달러에 대해서 전부 다 영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면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간접 표시법을 씁니다. 그러면 자, 1달러당 자, 그리고 1달러당 몇 파운드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바로 1달러당 몇 파운드가 아니라 어떻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파운드당 몇 달러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기한다는 거죠. 영국과 관련 있는 거 보면 영국의 파운드가 있고요. 또 유로화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로화도. 그리고 호주 달러, 뭐 캐나다 달러 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1달러에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로화와 파운드화 정도만 1파운드에 얼마, 1유로에 몇 달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것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환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칠판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아까 1달러당 1,000원이다. 그죠? 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달러당 1,000원이다. 요거를요, 이제 수식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000원이라는 돈이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달러당 1,000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1,200원이 되었다. 1달러당.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1,000원이 1,200원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율이 어떻게 되었다? 상승했다. 1,000원이 1,200원 되면 상승이고 만약에 1,000원이 800원이 되었다. 그러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때는 우리가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때가 되면 1,000원 줘가지고 1달러를 못 받아요. 그죠? 1,200원을 줘야 되네.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옛날에 1달러 1,000원만 줘도 되는데 이제 1,200원 줘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 있겠네요. 원화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달러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치가 하락했다 해서 원화가 어떻게 평가가 절하되었구나.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평가가 절하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죠. 달러화가 평가 절상되었구나.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되게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올라가면 상승이구나. 환율 상승 떨어지면 환율 하락이고 이 가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환율이 도대체 우리가 1달러에 왜 1,000원이냐 이렇게 왜 1,000원이 되었다가 1,500원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하느냐, 어떻게 이 환율이라는 게 결정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아니고 고전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이론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제 대차설이라는 국제 무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1900년대 초반대까지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외환이 뭐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겠죠. 금을 가지고 좀 더 딜을 할 텐데, 여튼 무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물품을 살 때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한 나라에서 또 누군가 물품 팔 때는 또 돈을 이제 팔고 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국제적으로 무역하고 무역 외 수지의 경우에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만 판단을 해서 여기에 의해서 상품을 많이 사게 되면 그 나라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상품을 많이 또 팔게 되면 그 나라 돈이 들어오니까 떨어지는,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왜 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자율이 같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원이라는 돈을
1년 뒤에 예금을 하면은요, 1,000원이라는, 이게 만약에 2013년이다. 1,000원이라는 돈을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어요. 만약에 이자가 10% 붙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 붙어가지고 1,000원이라는 돈이 1년 뒤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1,100원이 되겠죠. 예. 그쵸? 그러니까 지금의 돈은 1년 뒤에 1,100원하고 가치가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 1달러였거든요. 1달러. 그럼 1달러를 예금을 한다. 달러 예금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달러를 우리 미국에서 예금을 했을 때 1년 뒤가 되었을 때 여기서는 이자가 1%가 불어난다. 이렇게 보면은요. 1.01달러가 되겠죠. 1.01달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2013년에는 현재 1,000원의 1달러가 적정한 환율이겠지만 2014년이 되면 1.01달러에 1,100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충 그냥 계산하면 1달러에는 얼마가 돼야 된다? 1,099원 정도 돼야 되겠네요. 예, 1,090원 정도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1,090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요. 두 나라에 무엇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 뒤에 가서는 두 개 가치는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금리만 다를 뿐이지 가치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금리가 우리나라가 아까 만약에 아까 10% 됐을 때 아까 1달러에 얼마가 된다고요? 1,090원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한 2%밖에 안 된다. 금리가 2%면 1년 뒤에는 1,1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될까요? 1,020원이 되겠죠. 1,020원이 된다. 즉 그러면 1달러는 1.01달러에 1,020원이니까 1달러는 거의 뭐 얼마 할까요? 한 2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예. 1,002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래서 두 환율의 차이는 결론이 나오네요. 환율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의 이자와 원화에 대한 이자에서 이 달러에 대한 이자를 뺀 것만큼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환율도 어떻게 올라가야 정상이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도 떨어져야 정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금리와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죠? 금리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양국의 금리가 만약에 똑같다면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달러를 예금을 해가지고 1년 동안 1% 받으나 원화를 가지고 1년 동안 1% 받으나 똑같다. 이 이야기까지가 바로 고전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대차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가장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에서 쭉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나와요. 난데없이 왜 무슨 설 이런 나오니까 심심하시죠? 근데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이다. 자, 구매력은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빅맥 지수. 요거는요,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이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는요, 이 빅맥이라는 이 햄버거가, 그죠? 이런 햄버거가 얼마냐? 1달러예요. 1달러 햄버거 하나 하더라.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 똑같은 햄버거가 얼마냐? 2,000원 하더라. 그러면 간단하죠? 똑같은 물건이 미국에서는 1달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달러가 2,000원이 된다. 이게 뭐다? 적정한 환율이다. 환율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죠. 빅맥 지수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정 물가에 대한 환율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기본적인 환율의 어떤 결정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환율이라는 건 금리만 가지고 되느냐, 무역 수지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이 물가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 통화적인 접근법이 이제 나타난다. 자산 시장이라는 게, 즉 세계가 지금 어때요? 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도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그 금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물가가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시장에서의 나의 여러 조건들이 환율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면 환율이 왜 자꾸 떨어지냐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간단하게 물가가 어떻게 돼서 금리가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분이 이 환율을 건드리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양국의 통화량. 자, 금리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시장에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는 돈이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미국이 돈을 이만큼 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의 돈 가치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통화량이 증가되니까 돈이 많은,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저쪽 완도 쪽 이쪽에서는 전복 양식에 성공했을 때는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니더라 할 정도 돈이 흔해지거든요. 그럼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창원이나 울산이나 창원, 울산, 여수, 광양 이런 데 가면은요, 물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거제도, 과거 이제 거제도도 굉장히 비쌉니다. 왜? 산업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GDP가 높았거든요.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반면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는요, 굉장히 지금 물가가 싸요. 오히려 훨씬 더 수도권보다 더 싼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역시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또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과 물가는 당연하게 포함되는 것이고, 국민소득과 통화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바뀌어가는구나. 그리고 자, 요 부분이 이번 그거죠. 요 부분 굉장히 현재의 장세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겠나. 미국의 양적 완화가 결국 달러가 우리나라 통화 대비 약세로 떨어지게 된 부분이 된다. 이 부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간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원화가 강세가 됐던 이유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어났을 때는요, 요것만 가지고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고, 여기 하나 더 나오네. 포트폴리오 밸런스 접근 방법이라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달러를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을 때 수익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통화를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까지 이제 들어가는구나. 단순히 어디에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작게 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 한국 돈으로 바꿔서 내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수익이 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밸런스 접근 방법인데, 그래서 양 통화로, 즉 달러든 원화든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수익을 최대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 속에서 환율이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지난번에도 짧게 코멘트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을 딱 대비를 할게요. 달러가, 예를 들어서, 1500포인트 때, 1500원일 때, 요거를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 들어왔다. 2000포인트에. 그쵸? 2000포인트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 달러가 1000원이다. 1000원이면 2000포인트에 투자해서 그대로 2000포인트가 일지라도 이때는 자기들이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요. 1500원을 가지고 투자했죠.
한국도 1,500원을 가지고 샀단 말이죠. 그럼 이때도 얼마 남아있어요? 1,500원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1달러를 투자했으면 손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죠. 에이,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달러가 1달러에 1,000원이야. 근데 지금 한국 돈이 얼마 가지고 있다고요? 1,500원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달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달러가 되네. 맞아요. 분명히 1달러를 가지고 1,500원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를 했는데 제자리예요. 제자리였지만 다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 1.5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변동,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무엇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온 시점의 환율과 그리고 나갈 시점의 환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 때 외국인들이 환전을 한다는 거죠. 이 환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환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나라가 환율이 계속적으로 원화가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죠. 예, 최근에 다시 원화가 올라갔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달러를 준다, 그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달러를 준다, 그죠? 왜? 달러로 바꿔서 어디로? 미국으로 가려고요, 그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틀렸네, 한자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달러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아하. 최근에, 그러면 다시 이래 보자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환율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환율이 그대로 1,000원이 내년에도 1,000원이 될 거다. 응? 내년에도 1,000원이 될 거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2,500으로 올라갈 것 같다. 2,500. 그러면 돈 바꿔서 투자를 하면 지수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럴 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달러를 팔아서, 그죠? 원화로 바꾸게 된다고. 그쵸? 예, 원화로 바꾸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원화가 강세로 들어가는. 아, 이게 여러 가지가 있군요. 이자율만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가와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통화량에만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역할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고, 다음번에는 어떤 역할이 커서 이렇게 부분에서 움직이고. 그럼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디에 있다? 자산시장에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뭐 환이 없어서 못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환율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화의 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더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환율이 무조건 떨어지면 무조건 안 좋느냐. 가만히 보시면, 요 한 그림만 짧게 볼게요. 지금 뭐냐면, 이 검은색이요,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그리고 파란색이 원엔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뭐 간단해요. 원달러와 원엔이 동시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항상 상승했어요. 예. 원달러와 원엔이 떨어지는 구간에 상승했고요. 또 우리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원달러와 원엔은 급격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 아하, 그러면 환율과 지금 주가는 반대로 가네. 그죠? 주가는 반대로 가다. 그럼 지금 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러화는요 2009년부터 떨어졌거든요. 근데 엔화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튼 지금은요 같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환율이 올라가기는 분명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 반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우리가 원화가 강세면 수출이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그 수출이 무조건 안 돼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의 시장에서 미치고 있는 환율의 영향은 어디에 있다? 무역 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장세는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안 되고 무역 수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다른 데 투자 대상 수익률과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니까 크게 시장에 대해서 이 환율 충격에 대해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분명히 어떤 기업 나름대로 환율적 충격이 나타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죠? 환율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엔화의 빚이 굉장히 많다. 엔화의 빚이 많다. 근데 일본의 엔화가 나중에 갚아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갚아줘야 될 돈이 작아진다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로 글로벌 자산 투자 배분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였을 뿐이고, 종목들은 아직 환율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평가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환율의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종목들을 다 한 번씩 다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아직까지 종목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시장만 반영이 됐다. 종목은요, 새로이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요, 짧게 이제 이렇게 짧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관심 종목 한 가지 살펴봐야죠. 예, 관심 종목. 네.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관심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KCC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KCC로 설정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현대가 그룹입니다. 그죠? 현대가 그룹인데 이 KCC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은 화학인데 거의 건설 화학 쪽에 가깝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만들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도료도 만들고. 더군다나 태양광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KCC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요, 한 번도 시세를 10년간 못 낸 종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정 부분 2008년 이전에도요, 이 KCC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10만원 미만에 있었던 경우가 없었어요. 항상 15만원대, 10만원대 움직였었거든요. 한 5배 정도 갔지만, 지금 가격도요, 30만원대에서 가격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탄탄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KCC는요, 지금 뭐 철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이 자동차 쪽 그 도료에서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조선업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기대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매수 이제 네, 지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셔야죠. 이제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것인가. 네. 현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 33만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5천 원만 좀 싸게 잡아보죠. 33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이전 고점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7만 원 선 목표가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가 종목에 대한 어떤 개별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는 31만 원 정도에는 매도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고요.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과감히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에 대한 강의와 함께 관심 종목으로 KCC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남은우 멘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남은우 멘토님의 무료 방송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요,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하반기 장세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투자 비법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실력 있는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방송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쑥쑥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